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격증 과정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는 걸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혹시 커피를 처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듣는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보완을 하시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관성에 대한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율이라고 하는 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수율.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커피 가루 속에 얼만큼의 성분을 끄집어냈느냐라는 문제고, 농도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따 설명을 합니다. 일관성과 재현성은 뭐가 다르죠? 일관성은 14g에 25초에 25ml를 내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걸 맞춰서 가는 것이고, 재현성은 그렇게 한 기준대로 그 목표대로 실천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일관성은 매번 그렇게 해야 될 기준, 14g, 25초, 25ml 자체의 기준이 벌써 일관된 거죠. 재현성은 실제로 그렇게 해내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민감하신 분들은 재현이냐 재연이냐, 재현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능동적인 부분이 약간 재연보다, 연은 연기처럼 내가 능동적으로 해내는 것. 그러나 재현, 재연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에스프레소, 사실 에스프레소의 의미는 누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뒤늦게 생긴 거죠. 워낙 에스프레소는 빠르다에서 온 겁니다. 이제 에스프레소가 탄생한 그 베체라 20세기 초 1900년대에 그 이탈리아 박람회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나의 포스터가 나오고, 그 포스터의 모습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페이지는 제가 쓴 이유 있는 바리스타의 책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는 빠르다라는 의미, 그리고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 확장이 됐고, 또 하나가 있죠. 익스프레스, 그죠? 어, 특급 우편이라고 얘기할까요? 특급 우편에도 익스프레스가 들어가죠. 그때 익스프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 사람이 타겟팅 되어 있죠. 딱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커피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루잉을 하게 될 때는 여러 사람이 나눠 마시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준다, 뭐 그렇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우긴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여러 명이 나눠 마십니다. 에티오피아 세리머니, 아랍 커피 다 마찬가지죠. 제지베 역시 마찬가지고, 프렌치 프레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는 오직 한 사람, 마실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바리스타가 만들어서 오직 only one,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특급 우편이다. 그러니 이제 에스프레소에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거는 논문으로 나올 일이 아니죠. 커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에스프레소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세 개 정도의 이야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실 때, PPT에서 보실 때, 이 부분은 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인데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채팅방에다가 넣으시거나,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카톡방을 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 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왜냐하면 요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양이면 일반적으로 브루잉 앱의 카페인 함량이 2배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니, 어떤 데에는 드립 커피가 카페인이 많다고 하고, 어떤 데에는 에스프레소가 많다고 하고, 어떤 때에는 같다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상황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잔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에스프레소는 14g이 두 잔 더블샷이니까 그럴 때 얘기할 때 기준은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 사용되는 커피의 양은 7g. 캡슐 커피의 1인분은 5.5g 정도, 5g대죠. 그다음에 브루잉 같은 경우, 핸드 드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g 혹은 15g도 너무 인색해요. 뭐 25g, 20g을 얘기하죠. 자, 사용하는 커피가 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카페인의 양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커피 가루를 많이 사용할수록 카페인의 함량, 한 잔에 담기는 카페인의 함량은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전제를 맞춰서 얘기해야 돼요. 그럼 같은 양의 커피를 사용했을 때 브루잉과 에스프레소 어떤 것이 더 카페인이 많냐? 그건 당연히 에스프레소죠. 왜 그러죠? 압력을 넣어서 브루잉보다 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쥐어 짜내듯 농축시키니까 같은 양일 때는 압력을 가하고 더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것이 더 카페인이 많이 담긴다. 이렇게 커피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 보면 전제를 서로 달리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브루잉 커피가 카페인이 많아요. 에스프레소가 카페인이 많아요라고 할 때는 전제를 만들어서 설명하면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크레마 바디 핫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심장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책에다가는 썼습니다만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냥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계속 추출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핫 바디 크레마라고 하는 것이 논문에 나왔느냐? 논문에는 안 나왔죠. 그러나 앞으로 논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서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연역적 접근이냐, 귀납적 접근이냐라고 얘기하죠.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을 적용시켜가면서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거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여러 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진리, 가장 커피가 잘 나오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자, 다시. 그래서 지금 제가 14g 25초 25ml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에스프레소 혹은 압력을 가하는 커피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식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브루잉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커피의 각각의 적절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연역적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귀납적 접근법은 1959년에 로카트 박사가 그 유명한 수율표를 만들 때 수율이 18에서부터 22%까지가 적절하다라고 도달한 데에는 모두 수많은 테이스팅을 통해서 이 사람 거의 좀 과장한다면 1000명이 커피를 마셔보니 요 범위가 가장 맛있더라.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이 크라마 바디 하트도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추정을 할 때, 저렇게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유리잔에 담았을 때 지금 저기에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면 새까맣게 가운데에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기포가 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또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바디 엷은 무대가 있고 위에는 거품층이 있죠. 그래서 이 추출한 과정을 보면서 커피에 따라서 하트가 형성되는 바디가 형성되는 부분이 제각각 다른 모양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하면 신선한 커피일수록 어디가 더 크게 나올까요? 바디가 크게 보이죠. 바디라고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세한 거품들이 막 내려오는 거죠. 또 혹은 올라가죠. 워낙 회전이 일어나서 내려오는 것처럼 거품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크레마가 형성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가장 큰 건 고기압의 압력을 가했던 게 풀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크레막, 이 공기층이 형성되는 건 첫째, 커피를 로스팅할 때
커피 가루 사이에 혹은 세포 안에 갇혀져 있는 CO2가 그것이 커피를 추출할 때 물에 녹아 있다가 물에 갇혀 있다가 떨어져서 기체는 가벼우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위에 이제 기름이나 단백질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히 단백질이 가스를 가두죠. 우리가 그걸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쪽으로는 물을 싫어하는 배열이 물을 좋아하는 배열이 쫙 있고 공기 쪽으로는 이제 예, 물을 싫어하는 쪽이 배치가 됐을 때 얘가 구처럼 동그랗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가 거품인 거죠. 자, 그러니 크레마 형성의 중요한 성분은 커피에서는 단백질, 원인이 되는 것은 가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섬세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고기압의 압력이 고기압으로 쥐어짰던 이산화탄소가 떨어질 때는 축 함께 기름이라든가 이런 성분과 함께 바닥으로 뚝 떨어지지만 떨어진 다음에 압력이 구기압에서 일기압으로 확 풀리니까 애들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크레마의 형성 원인을 커피의 성분에서는 단백질, 그다음에 압력, 그리고 가스, 이산화탄소, 그리고 단백질이 이런 방울을 형성하는 것을 친수성, 소수성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특수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곧 어디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유 스티밍이죠. 우리가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 때 우유를 갖다가 포밍, 공기를 주입을 하고 스티밍, 그리고 65도까지 데우는 과정이 있는데 공기를 주입할 때 그것이 그 내부에서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고 섬세한 공기층을, 공기 방울을 형성하는 것, 그것의 그 역할은 모두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거품이 지방이 없으면 샤이니, 반짝이지가 않죠. 윤이 안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방이 방울의 형성에 영향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재미난 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크레마가 커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에스프레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데 로부스타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볶음 정도고 같은 양의 커피를 사용했다면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중 어떤 것이 더 크레마가 풍성할까요? 라고 한다면 다 로부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로부스타가 거품이 훨씬 더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에, 일반 카페에서 싸기도 해서 커피를 갖다가 로부스타를 많이 섞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은 그 시절이 있었어요. 크레마의 풍성함을 보고 그 커피를 판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부스타를 가지고 크레마를 두툼하게 나오고 하면 좋은 커피라는 인상을 줬던 거죠.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왜 그럴까요? 왜 로부스타가 아라비카보다 더 크레마가 같은 조건이라면 더 풍성하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기름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기름 성분은 어느 게 더 많아요? 로부스타, 아라비카 중에 아라비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름이 많으면 그 무게 때문에 크레마가 형성이 안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무 조건이 없었을 때 크레마만 보고 좋은 커피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 3, 4년 전에는 이제 크레마의 풍성함, 뭐 두터워야 커피가 좋다는 얘기 안 하죠. 이제 결국은 입에 넣어서 그 질감이나 향을 우리가 혀를 가지고 입천장으로 입에 들어온 에스프레소를 문질러 보면서 그런 질감, 그 문지를 때 펠럿, 입천장을 통해서 노즈의 후각세포로 접하는 것, 그리고 우물우물하면서 입 점막에 부닥치는 그 느낌과 그때의 그 산미가 과일을 연상케 하는지, 그죠? 이제 그런 체크 포인트
향미로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루틴한 하나의 그 포뮬라, 공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커피가 다양해서 커피의 향미를 자유롭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을 딱 갖고 어로마, 어시더티 바디,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이런 방식으로 그 시간의 순서에 맞게끔 딱 잡아두셔서 일관되게 그 순서대로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커피의 퀄리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크레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호피 무늬, 표범의 무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마에서 호피 무늬가 있으면 맛있는 커피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맛있는 커피만 호피 무늬가 형성이 되나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거죠. 크레마가 예뻐야 혹은 크레마 위에다 설탕을 한 스푼 넣었을 때 약간 멈췄다 떨어지는 것 그리고 저렇게 호피 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두툼한 것 그리고 스푼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밀고 밀었을 때 원상 회복이 빨리 되는 것 이제 이렇게 크레마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 커피는 좋은 커피를 사용했을 때 맛있는 거죠. 크레마가 저럴 때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모두 추출하는 조건이 기준에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마가 저렇게 돼 있는 크레마가 호피 무늬 저런 무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 빠져나와야 돼요. 물에 녹지 않은 섬유질이 빠져나오려면 첫째, 구기압의 압력이 고르게 가해지고 둘째, 저항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커피 가루의 굵기가 미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만 가한다고 크레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 조절, 커피 가루의 굵기가 저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적절한 저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 저렇게 엉겨서 막 하나하나를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호피 무늬지만 하나하나를 보면은 마크죠. 마크, 얼룩, 마크 점.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런 바로 크레마에 떠 있는 저 모양을 마키아토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키아토라고 하는 것은 마크드, 점을 찍은 것 같은. 그죠? 자, 이제 저기에다가 저거는 지금 샷잔이지만 우리가 네미타스에 했다 하게 되면 적절할 때 그 잔의 절반 정도가 오게 되죠. 그 절반 정도 저렇게 커피를 잘 내린 그 위에다가 1대1의 비율로 우유를 가운데다 쭉 따르면 우유가 비중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거기 위에 하얀 점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마키아토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에소프레소보다는 마키아토를 더 많이 마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층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베리에이션 메뉴까지 하면 에스프레소가 제일 많이 먹는 거지만 그 자체로 에스프레소를 더 많이 먹냐? 예를 들어 이제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먹냐? 아니면 마키아토를 많이 먹냐? 플랫 화이트를 많이 먹냐? 카페라떼를 많이 먹냐? 카푸치노를 많이 먹냐라고 할 때 그런 하나하나의 단독 음료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마키아토. 에스프레소에다가 25ml 똑같은 비율의 우유를 1대1로 넣어서 마시는 거다. 자, 이제 크레마 아셨죠? 네, 크레마의 마끼아또, 저 호피 무늬의 의미, 크레마가 그런 기준에 맞아야 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맛은 좋은 생두가 좌우합니다. 어떤 커피를 사용했느냐. 마끼아또는 추출이 기준에 맞게 됐다라고 하는 메소드 측면에서 적절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리스타 자격증을 마시지도 않고 커피가 어떻게 잘 추출됐나요? 마셔보지도 않고 잘 추출됐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 쏟아버리는 건 그거는 완전히 넌센스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바스켓에 담고 손으로 막 문지르면서 없애버리고 이걸 버려버리는 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걸 왜 버립니까?
커피를 단 한 가루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커피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씨앗부터 4년이 걸리잖아요. 음? 연습용 콩이니까 막 버리는 걸로 큰일 날 일이죠. 연습용 콩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마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콩을 쓰는 거죠. 반드시 에스프레소를 마셔서 바리스타가 맛을 통해서 내가 사용한 커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크레마란 말이 이탈리아에서 와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워낙 이제 와인에서 그런 어떤 입에 머금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헤비바디, 그러니까 제쪽 점막을 꽉 눌러주는 뭐 예를 들어 어, 까베르네 소비뇽, 보르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보르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어, 제가 이제 와인 한 지가 오래돼서 투스카니, 예, 그런 것들은 입에 딱 들었을 때 스트럭처, 입을 꽉 잡아준다고 하죠. 이제 그런 데서 시작됐던 그 용어가 에소프레소가 탄생한 건 1940년대죠. 에소프레소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베체라가 증기압을 가지고 에소프레소 머신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거는 한 번에 200잔을 한 번에 만드는 단지 수증기압에 1기압을 가해서 빨리 했다는 에스프레소라는 말이 붙었지만 지금의 형태의 에스프레소가 아니죠. 크레마도 없었고 한 번에 200잔을 뽑아두었다 잔에 따라 나는 방식이고 근데 이때 한 잔 한 잔 고기압의 압력이 가했던 건 가짜였죠. 이제 이게 레버 방식으로 피스톤 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1940년대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50년대부터 머신이 이탈리아에서도 그제서야 지금 형태의 머신들이 막 뿌리기 시작됐고 1960년이 돼서야 이제 지금과 같은 에소프레소를 유럽에서 막 마시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니 미국의 1971년에 스타벅스가 가져간 건 그렇게 늦은 게 아니죠. 네. 이제 코르포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크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유에서 수분을 갖다가 줄이고 하면 이제 예, 고체 물처럼 흐르지 않고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 이제 크림 찐득한 것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유 크림을 크레마라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탈리아에서 크레마를 지칭하는 용어는 크레모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우유, 크레모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유 크림을 갖다가 이제 의미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크레마는 전적으로 커피에서는 예, 에스프레소에서 뜨는 마치 우유로 따지면 크림처럼 찐득한 그거를 의미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크레마가 보여지는 건데 맨 왼쪽은 리스토레토죠. 그죠? 좀 과장된 리스토레토고 가운데가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오른쪽이 룽고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리스토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중 어떤 거를 좋아하니? 그러면 바리스타들은 열이면 열이 다 에스프레소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에스프레소가 제일 적절하게 내린 거야. 그럼 우리가 질문하죠. 그럼 리스토레토랑 룽고는 왜 만들었어? 에스프레소가 100명이 좋아한다면 가끔 더 짜릿하고 강한 걸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리스토레토를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에스프레소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때에는 부드러운 맛을 혹은 묽게 상대적으로 농도를 묽게 마시고 싶다면 그 범위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가 적절하게 내리는 범위 그러면 그 범위는 뭐 어디냐 아까 14g 25초 25ml를 이야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25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2.5를 빼는 거죠. 그러면 22.5에서 많게는 27.5. 역시 초도 27.5초까지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그 범위면 커피가 약간 농도가 진하고 그래서 리스트레토 쪽에 가깝고 그리고 농도가 약간 약해서 룽고 쪽에 가깝고 그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물론
커피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리스토레토를 더 짧게 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 때, 칵테일을 만들 때, 그때 더 커피의 성격에 따라서 커피 자체가 약하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케냐 커피를 사용하던 데가 그의 케냐 커피가 오지 않아서,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뭐 태국 커피나 미얀마 커피가 왔다. 그러면 성분 자체가 이 농축되지 않아 가지고 리스토레토를 만들지 않으면 케냐와 같은 맛이 나오지가 않죠. 이제 그럴 때 리스토레토를 만들어서 그 커피의 존재감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응? 에스프레소라고 같지만 거기에 변화를 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카페 베리에이션, 그냥 베리에이션 메뉴와는 달라요. 베리에이션 메뉴는 통상적으로 에스프레소에 물, 뭐 시나몬, 초콜릿, 아니면 설탕, 크림, 이렇게 다양한 다른 것들을 넣어서 똑같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만 음악을 변주하듯 향을 변주하는 걸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에스프레소를 리스토레토로 하느냐, 아니면 룽고로 하느냐, 아니면 도피어로 해서 더블샷으로 주느냐, 뭐 이런 방식의 변화는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메시라고 하는 것은 그 축구 잘하는 그 메시가 아니라 이렇게 바늘, 우리가 얘기하면 그물의 코를 의미합니다. 그물의 코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분의 기준은 밀가루, 파우더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이 대기 속에서는 일기압과 일바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커피 추출에 9바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9기압이 걸린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1바가 이 정도밖에, 0.1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랑 에이텀은 같은 단위로 봐도 좋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지금도 이탈리아의 하나의 선언이에요. 이탈리아에는 국립 에스프레소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를 만든 그 분이 예전에 1900, 한 2000년대 초반이죠. 카푸치노의 기준을 선언한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 방송에서도 가가지고 어 그때가 정확하게 2000년, 제가 쓴 글에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 검색해서 박영순과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를 하게 되면 제가 글로 써놨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그러면 처음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카페라떼를 만들 때 저거는 기본이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주걱으로 퍼담는 그 카푸치노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도 없고 맛도 없는데 다들 카푸치노라고 그냥 해서 만들으니까 이탈리아가 선언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면밀하게 선언합니다. 도자기 잔에 커피와 우유의 비율을 1대 4. 그래서 뭐 총 120ml를 갖다가 125ml를 잔에 담는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음, 우유를 스티밍을 할 때 25ml 물이 나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에스프레소가 25mg이 있고, 기준에 따르면 이 한 잔을 가지고 카푸치노를 만들려면 얘보다 4배인 100ml를 가지고 우유를 스티밍합니다. 이제 물론 두 잔을 하게 되니까, 두 잔을 만들게 되니까 200ml 우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100ml를 놓고 할 때 200ml를 우리가 우유를 갖다가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 스티밍을 하게 되면 그 스티밍 시간이 뭐 대체적으로 능숙한 사람들은 거의 12초에서 끊겠지만, 조금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뭐 18초, 19초, 또 머신에 따라서는 20초까지 가겠습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 기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25ml에 우유 4배인 100ml를 가지고 125ml의 거품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100ml를 써서 25ml 정도만큼의 거품을 만든다. 그래서 얘를 담으면
125, 그다음에 25를 하게 되니까 150ml의 카푸치노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180ml 용량의 어, 잔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카푸치노다. 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유 400ml를 가지고 45ml 정도로 거품을 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 라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주걱으로 이렇게 퍼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00ml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ml씩 하면 25니까 200ml의 우유를 가지고 50ml의 거품을 만들 때 그때 50ml의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에 담으면 150이 아니라 거의 180에 육박하게 되죠. 그래서 150, 룰에 따라 150을 만들어도 180에 넣어도 위에 약간 소복히 올라오는 정도가 됩니다. 어, 우유를 스티밍할 때 물도 25ml가 생긴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밀한 카푸치노를 만들 때 우유 스티밍을 짧게 하는 것이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다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가루를 굵게 조절하는 건 무슨 의미죠? 14g에 25초에 25ml를 내리기 위해선 적정히 흘러줘야 되는데 만약 커피 가루가 너무 가늘면 어떻게 되죠? 25초가 아니라 가늘면 한참 걸리죠. 25초를 해도 과장한다면 10ml도 안 나오죠. 거의 진흙 바닥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25초에 25ml가 다 나오지 않는다 할 때는 커피 가루를 굵게 바꿔줘야 된다. 자, 반대로 14g을 담고 25ml를 받는데 10초 만에 다 찼다. 이건 자갈밭을 지나니까 커피 가루의 굵기가 너무 굵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g, 25초, 25ml를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다?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공식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 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그라인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에스프레소의 모든 값은 버튼만 누르면 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고 바리스타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커피 가루의 굵기를 바꾸는 일이죠. 혹시 템핑을 세게 해서 천천히 나오게 하고 템핑을 약하게 해서 빨리 나오게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템핑을 아주 세게 할 때는 영향을 주지만 그 강도를 가지고 섬세하게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커피 가루 굵기를 맞추면 그냥 편안하게 템핑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커피를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 조절하지 않아도 커피 추출하는 걸 봐가지고 템핑 가지고 조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영업 준비를 할 때 메시를 조절해 놓으면 그 그라인더에 예전에는 자동 그라인더가 아니면 도저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저. 그 도저라고 하면 두 번만 레벨을 당겨주면 바스킷에 14g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곳에 바리스타는 자동 그라인더를 안 씁니다. 수북히 도저에다 담아두고 탁탁 두 번 치면 14g을 딱 담게끔 만들어서 템핑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레벨링 하는 거, 레벨러 뭐 이런 거 그것이 맛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맛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패션과 같이 유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피 가루의 굵기 조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이걸 굉장히 그 의미 있게 한때 다뤘어요. 수평을 맞춰야 되고 지금도 바리스타 자격증 혹은 이제 SCA의 그 대회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템포를 넣을 때 착 보잖아요. 이게 사실 보입니까? 그게 안에 수평이 되는 게 그냥 다만 바리스타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지 그다음에 눈에 띄게끔. 근데 그걸 본다고 보이지도 않죠. 안에 수평이 만든 거. 그러나 심사위원이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평이 깨졌을 때를 한번 보죠. 수평이 이렇게 깨졌을 때 녹색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높고 이쪽은 낮죠. 자, 이렇게 꽉 눌렸다. 눌리면은
작은 데가 더 많이 눌려서 낮아진 게 아니라 애당초 담을 때 이렇게 이쪽이 커피가 많았죠.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얘가 더 커피 가루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로 흘러서 요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채널링이라고 하는 거죠. 커피가 한쪽으로 빠지면 이 전체가 고르게 커피가 추출되지 않고 단위 똑같은 25초당 흘러간 대로만 흐르면 수율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흘러간 쪽에서 계속 나오면 맛도 안 좋을 뿐더러 똑같이 흘러가더라도 잔뜩 나오지 않은 성분들이 있는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수율이나 농도는 혹은 맛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관성 측면에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것이 반복하기가 좋지요. 수평을 맞았을 때 10잔이면 10잔이 모두 똑같은 맛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휘어지면 반복이 가능합니까? 그죠? 들쭉날쭉해지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태핑 얘기입니다. 태핑은 뭐냐면 요즘엔 안 해요. 한동안에는 탬핑을 누르고 이걸 가지고 툭툭 바스켓을 쳤어요. 그거 왜 쳤는지. 내 손으로만 툭툭 쳐도 되는 거죠. 그건 담을 때의 얘기고 한번 탬핑을 한 다음에는 건들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룹 패드에 장착할 때 부딪힐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탬핑은 잘 하는데 그룹 패드에 장착할 때 한번 치고 들어가면 이 가장자리에 커피 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욜로 물이 쭉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맛이 묽어지죠. 그러니까 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이렇게 다르지? 아예 두 번이 다른 거는 세 번, 네 번을 해보면 되는 거고,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쭉쭉 빠지고 하는 건 이렇게 태핑, 바스켓을 장착하는 단계에서 그룹 패드에 부딪혀서 이 바스켓 안에 있는 커피 가루가 이 양쪽의 벽면에 꽉 밀착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맛이 굉장히 밋밋한, 어, 상대적으로 밋밋한 맛이 납니다. 예. 탬핑할 때 수평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유 스티밍 왼쪽에 있는 것이 요것이 제가 2015년 2016년에 경민대학교 커피 문화원장으로 있을 때 처음 이탈리아 IBS라고 지금 뭐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IBS 코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리스타를 초청을 해서 어, 처음으로 이탈리 정통 에스프레소를 배우는 우리가 전수받는 과정을 받았는데 이게 카푸치노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카푸치노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전통 이탈리아 카푸치노입니다. 180ml 정도의 도자기 잔에 에스프레소를 25ml 그리고 우유를 100ml 거품을 25ml 내서 한 잔에 담아내고 있고 이 정도의 질감을 갖는 것이 카푸치노입니다. 주걱으로 뜨는 행위는 절대 안 하죠. 주걱으로 뜨게 되면 맛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 예, 우유를 남김없이 쓰는 것도 중요해요. 보면은 에,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를 만들 때 200ml의 우유만 포밍 스티밍 하면 되는데 모양을 잘 내기 위해서 240, 260 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 그게 훈련이 됩니까? 본인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우유를 그렇게 소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우유가 있죠? 한번 카푸치노를 만들었다 남긴 우유를 못 버리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세 시간 있다가 또 카푸치노를 찾는 손님이 있을 때 거기다 멀쩡한 우유를 집어넣고 또 거기를 가열을 하죠. 가열된 우유가 또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이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도 떨어지고 위생도 안 좋고 바리스타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은 우유로 스티밍을 해서 우유 스티밍의 스킬이 보다 섬세해지도록 그거를 반복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 과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 이 커피가 마셔봐서
에스프레소의 존재감도 있고 우유의 부드러움도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적절해서 에스프레소의 느낌과 우유의 스윗한 느낌이, 그다음에 그 실키한 느낌이, 밀키한 느낌이 촉감적으로도 느껴져서 우리의 정서를 좋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마감 정리 부분.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 이 머신 부분은 음,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은 다 아실 테니까 그 내부 어, 보일러 보일러 쪽에 있는 그 내부를 설명하는 데 대체하기로 하고요. 메인 스위치 1과 2로 되는 것. 1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히터에 전기만 들어오는 거, 열만 들어오는 거고, 아니 1번으로 가면 이 보일러에 물이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에 있는 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을 쭉 빨아들이고, 물이 다 들어왔으면 그때 2로 넘기면 그제서야 히터에 전기가 들어가서 물을 가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이것이 그냥 완 모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1, 2단계로 나눠지는 것이 있으니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트레이, 스팀 파이프. 스팀 파이프가 잘 돌아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너트를 막 조이려고 하는데, 너트를 조여도 이 스팀 파이프가 올라가지 않고 쭉 흘러내리고 쭉 흘러내리면 요 안에 있는 스프링이 빼서 그 스프링을 늘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너무 압착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해서 압착되어 있어서 얘를 탄력 있게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시면 좋죠. 음.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요걸 꽂아놓는 건, 요 고무 패킹이 너무 적어서 요거를 잡다가 뜨거워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손잡이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워낙 여기에는 이제 수건을 갖고 잡으라고 얘기했죠. 수건을 잡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스티밍을 하죠. 이건 노브죠. 레버가 아니고 노브 방식. 손잡이를 의미합니다. 핫워터 디스펜서. 핫워터 디스펜서에서 나오는 건 뭐죠? 그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은. 어? 그다음에 마노미터는 유량을 가지고 압력을 재는 기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량계, 계량기 하지 말고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로 두 개의 바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빨간 표시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적절한 거예요. 어떤 거는 9에서 12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추출 압력이죠. 9바가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1.5에서 2 범위 여기까지 빨간 데가 되면 위험하다는 뜻이니 그 바로 못 미쳐 가란 얘기예요. 한 1.5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 보일러의 압력이죠. 보일러의 압력은 곧 수증기의 압력. 보일러에 물이 끓고 위에 생긴 수증기가 어디에 쓰여요? 우유 스티밍에 쓰인다라는 거고. 이게 곳이 이제 그룹 헤드죠. 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룹 헤드 중에 바리스타가 중요한 건 이 게스킷이죠. 이 게스킷은 바리스타가 스스로 교체하는 데까지가 바리스타 영역입니다. 샤워 스크린은 바깥에서 문질러서 닦으면 되는 거고, 물론 소모품을 뜯어서 다 교체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그 머신에 심취해서 머신 쪽으로 엉뚱하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리스타 하라면 한 잔에 담긴 커피의 맛을 평가하는 쪽으로 더 가고 해야지, 커피 공부를 하다가 아예 머신 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저는 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예 다른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너가 된다면 달라지고요. 자, 포터필터에서 요 링, 얘가 바스킷을 잡아주는 겁니다. 요거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아니라 얘를 청소하는 방법이죠. 그 전용 세제를 가지고 잘 닦아내야 된다는 거. 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여러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요거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바로 보일러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보일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열 교환기죠. 열 교환기와 보일러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히터 때문입니다. 히터가 있으면 물을 끓인다 해서 보일러고, 이렇게 끓여진 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데워진 물이
커피 추출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왜 간접적으로 데워진 물을 쓸까요? 열이 높고 떨어지고 할 때 떨어졌던 온도가 높아질 때 스케일이 생깁니다. 스케일이 생긴 물을 바로 커피 추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생상 안 좋고 스케일은 탄산칼슘 덩어리인데 커피 맛도 안 좋죠. 완전히 맛을 냉랭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스케일이 없는 열 교환기를 넣어줘서 간접적으로 물을 데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핫워터 디스펜서, 뜨거운 물을 빼쓰는 건 보일러에 물을 빼쓰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든다. 스케일 덩어리에 음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핫워터 디스펜서라고 해서 지금은 보일러의 물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보일러의 물을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열 교환기가 없죠. 자, 열 교환기처럼 물을 간접적으로 데우게 되면 커피를 추출할 때마다 온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질 걸 우려해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그룹 헤드 위에 보일러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가 작지만 여기 있는 물이 한 서너 잔을 갖다가 연속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양의 물이니 작고 히터가 크기 때문에 급속하게 열이 올라가죠. 이렇게 보일러, 뜨거운 물을, 수증기를 만드는 보일러와 커피 추출에 쓰는 보일러가 각각 따로 있다,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 보일러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요즘 가격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 보급형이 뭐 한 500만 원, 요즘에 500만 원짜리가 없네. 한 600만 원이라고 할 때 보일러, 독립형 보일러는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열이 들어가는 것이 세 군데면 얘를 통제하기고 레귤레이션, 얘를 관리하는데 훨씬 많은 그런 그 장치들이 필요하죠. 자, 아유, 시간이 50분까지 됐는데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이 끝나면 제가 녹화